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김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덱스메데토미딘의 소아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역시나 코비드의 여파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회를 준비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코비드-19에 관련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연구나 케이스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덱스메데토미딘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케이스가 보고된 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할까 합니다. 코비드-19 감염으로 ICU에 입원하여 덱스메데토미딘으로 세데이션을 시행했던 성인 환자 3명에서 덱스메데토미딘의 용량 증가와 더불어 41.1도가 넘는 하이퍼파이렉시아를 보였다가 덱스메데토미딘의 중단과 함께 체온이 정상화되었다는 내용의 케이스인데요. 이전에도 ICU 환자에서 덱스와 관련한 하이퍼덜미아의 케이스가 여러 건 보고된 바가 있고 그 기전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코비드-19 감염으로 인한 하이퍼인플라메이터리 스테이트와 관련해서 덱스메데토미딘의 작용이 여러 뉴로트랜스미터들의 발현이나 대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자들은 추측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덱스메데토미딘은 알파2 아드레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로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 마취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작용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브레인의 로커스 코룰러스 및 스파이널 코드의 알파2 아드레노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힙노틱 및 아날제식 이펙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은 1999년에 ICU에서 조절호흡을 시행받는 성인 환자의 세데이션을 위해서 처음 승인이 된 이후에 2007년에 성인 환자의 프로시저럴 세데이션의 그 사용이 추가적으로 승인이 된 바가 있지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서는 아직 그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약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장이나 중환자실 및 여러 곳에서 소아 환자의 덱스의 사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소아에서의 덱스의 사용에 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오프라벨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아에서 주목을 받게 하는 덱스메데토미딘의 특성 및 다양한 사용 분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취과 의사로서 덱스메데토미딘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레스파이러터리 센터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특징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은 자연수면 경로인 non-REM 수면 촉진 경로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호흡에 있어서 정상 수면 시와 유사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덱스 수면 시에는 하이퍼칼빅 어라우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테리얼 옥시제네이션이라든지 pH, CO2 벤틸레이터리 리스폰스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옵스트럭티브 슬립 앰니아가 있는 소아 환자에서 정상 수면 시와 덱스메데토미딘 세데이션 하에 패시브 및 액티브 크리티컬 클로징 에어웨이 프레셔를 특정한 연구에서 덱스 수면 시에도 에어웨이 페이턴시를 유지하기 위한 어퍼 에어웨이 리플렉스가 정상 수면 시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옵스트럭티브 슬립 앰니아가 있는 소아 환자의 MRI 검사를 위한 세데이션 시에 덱스메데토미딘과 프로포폴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덱스메데토미딘 그룹에서 아티피셜 에어웨이 사용이라든지 에어웨이 인터벤션의 횟수가 프로포폴 그룹에 비해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옵스트럭티브 슬립 앰니아가 있는 소아 환자에서 MRI를 통해서 어퍼 에어웨이의 디멘션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하이도즈에서는 덱스메데토미딘 군과 프로포폴 군 사이에 에어웨이 몰폴로지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옵스트럭티브 슬립 앰니아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덱스메데토미딘을 사용을 해서 진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진정이 성공적으로 덱스메데토미딘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반면 결국 실패를 해서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미 진행이 된 튜머러스 컨디션으로 인해서 에어웨이 obstruction이 컴펜세이션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환자들에서는 덱스를 사용을 하여도 적절한 진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앞에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보았을 때도 덱스메데토미딘은 엠니아의 원인이 센트럴 오리진이라든지 어느 정도 평소에 컴펜세이션이 가능한 옵스트럭티브 슬립 엠니아 환자들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덱스메데토미딘 세데이션 시의 수면 뇌파는 정상 non-REM 수면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덱스메데토미딘을 사용한 경우에 정상 스테이지 2 non-REM 슬립과 비슷한 뇌파 패턴을 나타내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벤조다이아제핀과 같은 진정제와 달리 에필레틱 폼 액티비티라든지 EEG를 판독하는 데 중요한 파인딩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아 환자의 뇌파 검사를 위한 진정 시에 덱스메데토미딘이 적합한 진정제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호흡 중추가 유지되는 효과와 뇌파에서의 이러한 특징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병원에서도 소아 환자의 브레인 MRI 및 뇌파를 위한 검사에서 다음과 같은 용량으로 덱스메데토미딘을 이용을 해서 진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7년에 FDA에서 3세 이하의 소아가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마취제에 노출이 될 경우에 디벨롭먼탈 브레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를 경고 문구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때부터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히 덱스메데토미딘의 뉴로프로텍티브한 프로퍼티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덱스메데토미딘은 다른 마취 약제와는 다르게 가바라든지 NMDA 리셉터와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면에서 이러한 마취제의 뉴로프로텍티브한 이펙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대두가 되어서 여러 연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중 네오네탈 렛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덱스메데토미딘의 단독 사용은 뉴로아파토시스를 일으키지 않았고, 아이소플로레인과 병용해서 사용하였을 때 단독 사용 시 발생한 뉴로아파토시스를 베이스라인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쥐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메모리 및 공간 지각력에 아이소플로레인 단독 사용군에서의 상당 수준의 저하가 있는 것에 비해서 덱스메데토미딘 단독 사용 및 병용 사용군에서는 베이스라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페탈 혹은 네오네탈 렛에서 추가적인 9개의 연구가 시행되었고, 이를 포함한 총 10가지의 연구 중 8개 연구에서 덱스메데토미딘은 뉴로아파토시스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 연구에서 추후의 행동장애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이 뉴로아파토시스를 일으킨 2가지 연구에서는 매우 고용량의 덱스메데토미딘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치료 용량을 넘어서는 용량으로서 저자들은 클리니컬 더즈에서는 여전히 덱스메데토미딘은 뉴로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나타낸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임상 영역에서는 흔히들 들어보신 판다라든지 가스 마스크와 같은 시험들이 진행이 중이고 아직은 논란이 많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3세라는 기준조차 명확한 근거가 없고 FDA처럼 따로 경고 문구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디벨로핑 브레인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바탕으로서 뉴로아파토시스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덱스메데토미딘을 레미펜타닐과 코달블럭의 조합으로 로어 압도미날 혹은 로어 익스트리미티 서저리에서 마취가 가능한지에 대한 1, 2개월 영화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는데 87.5%에서 이러한 레지멘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직은 덱스메데토미딘만으로 마취가 가능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벨로핑 브레인 외에도 여러 신경 독성의 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나타낸다는 동물 실험들과 트라우마틱 인저리,
SH 등에 있어서도 덱스메데토미딘이 뉴로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나타낸다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카디악 서저리를 받은 성인에서 덱스메데토미딘의 AKI 발생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가 있는데 소아에서도 카디악 엔지오그래피를 시행받는 6개월에서 6세 사이 소아에서 조영제로 인한 신손상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덱스를 마취 보조제로 추가를 하였을 경우에 플라즈마 엔도셀린이라든지 레닌과 같은 레날 인저리의 마커의 상승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의 카디오 프로텍티브 이펙트에 대한 동물 실험 및 임상 연구도 진행되어 왔고 2017년에 발표된 심장 수술을 받은 성인 및 소아 환자에 관한 연구를 모두 포함한 메타 분석에서 덱스메데토미딘이 심파솔라이시스 효과로 인해서 페리오퍼러티브 스트레스에 대한 헤모다이나믹 리스폰스를 감소시켜서 혈압이나 심박동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부정맥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면서 코로너리 아테리의 적정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카디오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나타낸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표된 이 미국의 6개의 병원에서 다기관으로 시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제시한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과 딜리리움 발생에 있어서 덱스메데토미딘과 플라시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덱스메데토미딘을 투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발표된 바도 있어서 이것 또한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올간 프로텍티브한 이펙트에 대한 연구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덱스메데토미딘의 이스케미 리퍼퓨전 인저리에 대한 프로텍티브 이펙트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덱스의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프로퍼티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한 67개의 연구로 메타 분석을 시행한 논문에서 덱스메데토미딘을 보조적인 마취제로 사용하였을 때 여러 스트레스 및 염증 관련 물질을 감소시키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 환자에서도 올해 이러한 수술 전에 덱스메데토미딘을 프리메디케이션을 사용을 하였을 때 시스테믹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 덱스메데토미딘을 사용한 군에서 컨트롤이나 미다졸람을 프리메디케이션으로 사용한 그룹에 비해서 수술 후에 염증 관련 물질의 분비가 감소하고 수술 후 앵자이어티 레벨이 감소하였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술 후 앵자이어티 레벨의 감소와 수술 후 인플라메이터리 메디에이터들의 감소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를 함으로써 이렇게 덱스메데토미딘이 수술 후에 앵자이어티를 감소시키는 기전에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가 관여를 한다라고 저자들은 이제 추측을 하였습니다. 맨 처음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덱스메데토미딘 투여와 관련한 하이퍼덜미아 케이스들이 보고된 바가 있어서 덱스메데토미딘 투약 시에 체온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소아는 아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포스트 오퍼러티브 시버링에 대한 39개의 스터디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플라시보 군에 비해서는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안티시버링 에이전트보다 나은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아 환자에서 IV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 및 인력을 필요로 하고 또 확보 자체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경구라든지 근육내라든지 비강내 등 다양한 경로로 투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덱스메데토미딘이 소아 환자에서 주목을 받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먼저 IV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검사에서 세데이션을 위해서 IM으로 덱스메데토미딘을 투여할 수 있겠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M으로 투여한 덱스메데토미딘은 IV에 비해 73%의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를 나타냈으며 12분의 피크 컨센트레이션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IV에 비해서 애큐트한 헤모다이나믹 체인지를 피할 수 있었고요. 소아 환자에서 MRI 및 CT를 위해서 1에서 4마이크로그램, 케이지당 1에서 4마이크로그램의 덱스메데토미딘을 IM으로 투여를 하였을 때 적절한 진정을 유도할 수 있었고, 뇌파 검사에서도 15분 내에 진정 유도 및 약 1시간가량 진정 유지가 가능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진정제는 아시는 것처럼 포크랄 시럽인데요. 진정 유도 시간이 길고 실패율 또한 매우 높으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행동장애를 보이는 올더 칠드런에서 적절한 용량을 투약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IM 덱스메데토미딘을 사용했을 때 뇌파 검사를 위한 진정에서 포크랄 시럽에 비해서 1회 투약 시 더 높은 성공률을 나타내었고 진정 유도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올더 칠드런에서 이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진정이 어려운 올더 칠드런에서 뇌파 진정을 위한 새로운 대체 약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리커버리 타임이 조금 지연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기전은 확실하지 않지만 IM으로 투약을 하였을 때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금 더 깊은 스테이지의 수면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회복 시간 지연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덱스메데토미딘의 정맥 이외의 투약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된 분야는 비강내 투약입니다. 비강내 투약은 통증이 없고 매우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아 환자에서 큰 장점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덱스메데토미딘 원액을 이렇게 애토마이저 디바이스를 연결을 해서 소아 환자의 양쪽 코 안쪽에 간단하게 투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강내 투약을 하였을 때 이제 비강내 점막에 베스큘러리티가 높고 올팩터리 티슈가 CNS와 직접 접촉하여 있기 때문에 빠른 온셋을 나타내고 또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릴라이어블하다는 장점 또한 지니게 되는데 소아 환자의 비강내 투약 시 파마코카이네틱스를 연구한 논문에서 kg당 2마이크로그램의 용량이 비강내 투약을 하였을 때 최소 진정을 위한 농도의 10분 이내 도달을 할 수가 있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도 84%나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고 비슷하게 이제 비강내 투약을 하여도 적절한 진정 농도에 도달을 한다고 보고를 하였고 소아 환자의 진정에 있어서 비강내 덱스메데토미딘을 사용한 5가지 연구를 포함한 메타 분석에서도 높은 진정 성공률 및 짧은 온셋 타임, 회복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너지아와 보미팅의 발생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원에서도 뇌파와 심장 초음파를 위한 검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용량으로 kg당 4마이크로그램의 용량을 양쪽 코에 2마이크로그램씩 이렇게 애토마이징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투약을 해서 진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소아 환자의 진정을 위한 목적 외에도 수술실 내에서 덱스메데토미딘은 소아 환자에서 주로 애정티브로서, 그러니까 보조적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덱스메데토미딘의 소아에서 적용은 부모와의 분리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앵시올라이시스 목적의 프리메디케이션이 있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덱스는 비강내 분무를 통해서 간단하게 투약을 할 수가 있고 호흡 억제 우려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을 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앵시올라이시스뿐만 아니라 회복의 퀄리티, 즉 이머전시 딜리리움을 감소시키고 성인 환자에서는 PONB를 감소시켜서 이제 회복의 퀄리티 또한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아 환자에서 kg당 1마이크로그램의 비강내 덱스메데토미딘을 인덕션 전에 투약을 하였을 때 이런 이머전시 딜리리움의 인시던스 및 시비어리티를 낮추고 회복실에서의 펜타닐의 컨섬션 또한 낮출 수 있었다고 보고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리저널 블럭 시에 추가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소아 환자의 코달 블럭 시에 부피바케인의 덱스메데토미딘을 추가하였을 때 효과에 관한 논문 10개를 이용한 메타 분석에서도 덱스메데토미딘의 추가가 블럭의 온셋을 빠르게 하고 듀레이션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일리오 인기날 또는 일리오 하이포가스트릭 너브 블락에서도 덱스메데토미딘을 추가한 군에서 회복실에서의 통증 스코어의 감소 및 진통제 투약까지의 시간이 연장되었고 이머전스 딜리리움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강내 분무는 보호자에 의해서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아 환자의 팔리에이티브 케어에 홈 인트라나잘 덱스를 사용한 케이스들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트랙터블한 디스토니아가 있는 환자와 선천적으로 에피더몰라이시스로 인해서 그 페인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IN 덱스메데토미딘을 투약을 함으로써 소아 환자, 보호자 모두의 고통을 덜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가 Still Cautious인 것처럼 이제 소아 환자에서 특히 신생아에서 성인과 같은 용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겠는데요. 소아에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덱스의 소아에서의 파마코카이네틱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생아 시기에는 클리어런스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영아기의 반 정도의 용량에서도 비슷한 혈중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다른 연구에서도 신생아 및 영아기에서 PMI가 어릴수록 덱스의 클리어런스가 감소하고 또 성인에 비해서 헤파틱 엔자임 액티비티가 미숙하기 때문에 용량 조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OLT를 시행받은 소아 환자의 덱스메데토미딘에 대한 파마코카이네틱스를 연구한 논문도 있었는데요. 이때 덱스메데토미딘의 클리어런스가 INR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간 이식 후의 소아에서는 간 혈류 및 효소 활성화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웨이트보다는 간 기능을 고려를 해서 덱스메데토미딘의 투여량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덱스메데토미딘의 카디오베스큘라 이펙트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에서 덱스로 인한 브라디카디아는 대부분 의미 있는 혈액학적 불안정이 없이 저절로 회복이 되거나 약물 치료를 요하지 않았고 성인에서의 한 연구에서는 덱스메데토미딘 투약 시 나타나는 심박수의 감소가 정상 수면 시와 유사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MRI를 위한 진정을 시행받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양적 연구에서 안티콜리너직스의 전처치가 별다른 이점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고혈압을 일으킨다라고 보고한 논문들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디곡신이라든지 아미오다론을 투여받고 있는 특정 상황에서 덱스메데토미딘의 사용이 심각한 브라디카디아나 카디악 어레스트까지도 발생시켰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브라디카디아나 하이포텐션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이나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은 이렇게 좀 다른 약제도 마찬가지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약제이고 조금 더 마취과 의사의 프랙티스를
차별화시키고 좀 더 우아하게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는 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덱스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